오랫동안 화성의 생명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다. 이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가 여러 차례 연주된 것이다. 왜 하필 화성이었을까? 그것은 지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화성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다. 얼음으로 뒤덮인 극관이나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 맹렬한 흙먼지, 광풍, 계절에 따라 변하는 붉은 지표면의 패턴, 심지어 하루가 24시간인 것까지도 지구와 닮았다. 이러니 누구에게나 화성은 생명을 상상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결국 화성은 지구인의 희망과 두려움을 투사하는 신화가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인류는 화성의 흙과 모래를 헤집어 볼 수 있게 되었고 지구인의 흔적을 확실하게 남겨놓았다. 1877년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조반니 스카파렐리가 화성에서 한 개 혹은 두 개의 직선들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를 깊고 가늘게 파인 홈이란 뜻으로 카날리라고 불렀다. 그러자 유럽과 미국에는 화성 열풍이 몰아쳤다. 그 열기에 빠진 미국인 부자 퍼시벌 로웰은 1894년 대규모 천문대를 만들어 본격적인 화성 관측을 시작했다. 로웰은 밝고 어두운 지역, 극관의 흔적, 운하들 등 화성의 특징을 자세히 기록했다. 그는 자신이 본 그물 같은 것을 극관에서 물을 녹여적도 지방의 도시로 수송하는 거대한 용수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다. 계절 따라 변하는 어두운 지역은 식물의 성장과 쇠락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는 화성의 기온이 약간 낮은 편이고 대기는 호흡하기에 충분하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은 운하망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다윈과 함께 진화를 발견한 엘프리드 러셀 윌리스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았다. 윌리스는 로웰의 저서에 서평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젊은 시절 엔지니어였던 그는 화성의 생명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이었다. 그는 화성의 기온은 어디나 빙점 이하이며 대기는 훨씬 희박하고 운하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런 윌리스의 비판에도 대중은 화성에 대한 로웰의 생각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의 주장에서는 창세기와 같은 태고의 신화적 분위기가 풍겼다. 이러한 인기는 19세기가 거대한 운하 건설을 포함한 공학기술이 경이적으로 발전했던 점도 한몫했다.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1893년 코린트 운하가, 1914년에는 파나마 운하가 완공됐다. 현대는 인공위성이 화성 주위를 돌며 화성의 세세한 모습을 정찰할 수 있는 시대다. 화성 전역을 이미 지도에 담았으며 자동 실험실을 2개씩이나 화성 표면에 내려놓았다. 나는 로웰이 그린 화성 지도를 메리노 고어의 위성 사진과 비교해 보았지만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있어 기온이 매우 낮다. 대기는 희박하고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다. 대기압이 너무 낮아 지표면에 물도 없다. 찬물조차도 바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이다. 산소량도 부족하다. 오존 함량이 적어 태양의 강한 자외선이 표면까지 도달한다. 이런 환경에서 생물이 살 수 있을까? 화성 환경의 실험실에서는 생존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 생물의 존재 여부는 가봐야 알 수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구소련은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고 금성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화성에서는 한 번도 탐사선을 착륙시키지 못했다. 소련의 참담한 실패는 미국의 바이킹 계획에도 적지 않은 우려를 안겼다. 바이킹 탐사선은 이래다. 각 탐사선은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궤도선이 장소를 결정하면 착륙선이 내려가는 것이다. 착륙지는 너무 높아도 바람이 강해도 지형이 너무 단단해도 극지방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착륙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최종적으로 바이킹 1호는 북위 21도, 2호는 북위 44도로 착륙지가 결정됐다. 바이킹 1호가 예정일보다 16일 늦게 착륙하여 착륙용 다리를 찍어 보내왔다. 바이킹 1호가 보내온 화성의 경관은 황량하고 붉고 아름다웠다. 자갈 조각들이 있었고 작은 모래 언덕들, 바위 덩어리들이 벌판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생명의 징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이킹 착륙선에는 5개의 실험 장치가 있었다. 하나는 토양의 무기화학 실험, 또 하나는 유기분자 검출 실험, 나머지 3개는 미생물을 찾는 실험이다. 실험의 최종 결과는 화성에는 생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바이킹 화성 탐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우주 탐사 계획이었다. 다른 종류의 생명을 찾아본 첫 번째 시도였을 뿐 아니라 우주선이 다른 행성에서 수시간 이상 작동한 최초의 경우였다. 실제로 바이킹 1호는 수년간 작동했다. 거기다 지질학, 지진학, 광물학, 기상학, 그 외에 대여섯 개의 과학 분야에서 외계에 관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확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학자들은 화성의 토양을 지구로 가져와서 상세히 조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여고용의 위험이 따르므로 먼저 확실한 안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나사에서 개발하는 이동식 차량으로 화성을 탐사하는 것이다. 설령 생명이 없다 하더라도 실험 도구와 촬영 장비를 갖추고 화성 구석구석을 탐사한다면 엄청난 과학적 소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엔 화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화성에 생명이 있다면 그대로 놔둬야 하지만
만약 없다면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현재의 화성은 인간이 살기에 문제가 많다. 산소가 적고 물도 없다. 그리고 자외선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공기를 더 많이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대기압이 높아지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게 되고 산소도 많아진다. 자연스럽게 오존이 형성되어 자외선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극간의 물을 녹여야 한다. 그러려면 검은 가루를 뿌리든가 이끼류 식물을 번식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지구화라고 한다. 화성을 지구화하는 데는 수백에서 수천 년이 걸릴 것이다. 기술이 훨씬 진보된 미래에는 극간에서 녹은 물을 적도지대로 운송할 운하망을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로웰이 상상했던 일말이다. 언젠가 화성의 지구화가 실현된다면 화성인이 된 인간은 거대한 운하망을 건설하게 될지도 모른다.